2010년 9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의 안산. 초가을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한 명절의 여운으로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 가정의 평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기억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예비 남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우리는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줄 작은 연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추석 연휴가 끝나던 2010년 9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확정된 사실에 따르면 예비 신부로 불리던 박소연 가명, 당시 29세인 명절을 맞아 시댁 예비 방문을 마친 후 약혼자 김도윤 가명, 당시 32세과 저녁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안산의 한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주변 테이블의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특별히 언성을 높이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연말에 예정된 결혼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겉보기에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하루는 그날 밤을 끝으로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2010년 9월 22일 오후 8시 50분 식당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와 계산을 마치고 인근 골목으로 향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확정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김도윤의 원룸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 전후 원룸 근처 아파트 주민은 복도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박소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추정 증언으로 분류했습니다. 2010년 9월 23일 오전 7시 45분 박소연은 낯선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얇은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구두 한 짝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녀와 함께 있었던 약혼자 김도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박소연의 부모는 딸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성인 남성의 단순 실종 혹은 가출 가능성으로 분류하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곧 드러났습니다. 김도윤의 휴대전화는 9월 22일 오후 11시 47분을 마지막으로 꺼졌고 그의 차량은 원룸 근처 도로변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부터 수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원룸 인근 공원, 인적이 드문 산책로, 그리고 가까운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뒤졌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색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새로운 진술을 내놓습니다. 그는 9월 23일 새벽 1시쯤 인근 도로에서 젊은 남성이 급히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옷차림만 어렴풋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도윤이 원룸을 벗어난 이후 짧은 시간 동안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착의와 신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은 사건 직후 조사에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식당을 나선 순간에서 뚝 끊겨 있었고 이후의 상황은 마치 검은 장막에 가려진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반지 상자가 유일한 확정 단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김도윤의 가족은 언론에 공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둔 아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며 실종 수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소연의 가족은 그녀가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절망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뜻밖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김도윤의 원룸 서랍 속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 9월 22일 오후 6시 15분에 발급된 것으로 인근 철물점에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물품 목록에는 두꺼운 밧줄, 절연 테이프, 소형 망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은 확정된 발견물입니다. 이 단서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구매자가 실제로 김도윤 본인인지 혹은 제3자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닌 불확실성과 의혹이 얽힌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예비 신부, 사라진 예비 남편, 그리고 원룸에서 발견된 의문의 영수증. 이 세 가지 조각은 맞춰지지 않은 퍼즐처럼 남아 진실을 알 수 없는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2010년 9월 안산에서 추석 연휴 직후 두 연인은 함께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 한 사람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왔으며 다른 한 사람은 끝내 실종 상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곳곳에서 의심과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날 이후 이어진 수색과 조사,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충격적인 단서를 따라가겠습니다. 사건은 곧 경찰의 손을 떠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안산 추석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안을 다루었고, 일부에서는 박소연을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지목하는 추측성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확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도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 그리고 박소연이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만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박소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째, 그녀는 흐릿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늦었어. 이미 시작됐어.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목소리가 김도윤의 것인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정에 불과했지만 그 한마디는 사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째, 경찰은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인근 택시 기사가 9월 23일 새벽 1시쯤 원룸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서 젊은 남성이 급히 손을 흔드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고 옷차림만 어렴풋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진술은 김도윤이 실종된 후에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김도윤의 금융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전날 오후 그는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사용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일 수도 있었지만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된 금액일 수도 있었습니다. 추정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일째, 경찰은 김도윤의 원룸을 재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낯선 주소와 날짜, 그리고 단 한 단어,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안산 외곽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창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으나 한 구석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담요, 흙이 묻은 여성용 구두 한 짝, 그리고 남성용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김도윤의 신분증과 가족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는 분명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흔적이 동시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창고 건물의 외부 CCTV가 확보된 것입니다. 오래된 기기였지만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9월 22일 밤 11시 40분경의 화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한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듯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성이 휘청거리며 저항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의 외모였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김도윤으로 보였습니다.
이 CCTV가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가 박소연을 창고로 데려간 장본인이라면 왜 이후 본인도 흔적 없이 사라졌을까요?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김도윤이 범행을 저질렀다가 되려 다른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 역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창고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새벽 2시 무렵 창고 근처 도로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성이 무언가를 트렁크에 옮겨 싣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체격 조건은 김도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차량의 번호판은 흐릿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2개의 가능성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김도윤이 예비 신부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는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제3의 세력이 2 사람을 동시에 노렸다는 시나리오. 어느 쪽이든 사건은 단순한 실종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절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해졌습니다. 김도윤의 부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아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며 울부짖었고 언론에까지 나와 호소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가출할 이유도 실종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 반면 박소연의 가족은 그녀의 상태를 두고 경찰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부탁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은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경찰 조사에서도 몇 마디를 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김도윤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박소연은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창고에서 발견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화면 속 남자는 정말 김도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연출된 인물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힌 이야기 속에서 작은 진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아직도 열려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